예. 네,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포인트, 필연인데요. 그, 관조가 제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관조의 첫 번째 함의는 그 관조 대상, 즉, 그 우주 전체라는 대상 속에 자기 자신을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조의 첫 번째 함이고, 그러니까 자신을 전체의 부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컨템플라지오, 관조의 첫 번째 함의가 됩니다. 두 번째 함의가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관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 관조를 하게 되면 그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스토아에 따르면 이 질서는 필연적입니다. 그 자연 전체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필연적 질서를 곧 자기 자신의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해서 그 필연을 자신도 필연 속에 있다는, 그리고 자신의 삶도 그 필연의 연관 체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관조의 두 번째 함의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게 되면 운명을 믿는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 필연은 텍스트부터 바로 읽죠. 텍스트 11번 역시 그 크리시포스 단편인데요. 저 읽어봅시다. 코인의 피시스, 유니버설 네이처, 우주적 공통본성 혹은 우주적 자연은 모든 것에 다 뻗쳐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아웃, 모든 것에 다 뻗쳐 있기 때문에 뻗쳐 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전체 자연과 자연의 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그 유니버설 네이처와 이 유니버설 네이처의 이성적 법칙에 따라서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그 본성대로, 우주의 본성대로 또 법칙대로 일어나며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우주 바깥에서부터 우주적 공통 본성의 통솔에 간섭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스토아적 우주 바깥에는 흑옥만이 있습니다. 흑옥만이 있고 그 스토아적 우주 경계선 바깥에는 뭐 불교적 무는 아니고 그냥 void, 그냥 텅 빈 것만 있는 거죠. 텅 빈 것이 있다는 말이 좀 모순적이지만, 그래서 스토아적 우주 경계선 바깥에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용자 또는 존재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주 바깥에서부터 우주 안으로 뭔가 방해하거나 간섭할 그 어떤 존재자도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또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부분들도 전체 네이처에 따르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그 어떤 운동도 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안정된 상태로 진입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그 앞에 말 전체 자연과 자연의 부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그 법칙대로 어떤 방해도 없이 그 연쇄적으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이게 필연이죠. 어, 예, 그 다음 텍스트 12를 또 읽죠. 텍스트 12는 그 알렉산드로스 운명에 관해서에 나오는 건데, 이건 그 퉁친 표현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를 그 특정하지 않았고 스토아 철학자 집단에 대해서. 자, 읽겠습니다. 뭐 추상적인 용어가 많지만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정도 쉬운 말입니다.
우주는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존재자들은 우주 안에 있지 우주 바깥에 있는 존재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공 빼고는 void 빼고는 모든 것들이 우주 안에 다 있는 거죠. 우주는 모든 존재자들을 자신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그 다음부터가 우리 그 현대과학, 현대자연과학, 현대과학의 세뇌를 받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말인데요. 이 우주는 살아있는 자연, 뭐 생태주의자들한테는 낯설진 않죠. 그 다음 워딩은 낯설죠. 생태주의자들한테는 낯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성적이고 지적이라는 거죠. 다시 우주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적인 자연 본성에 의해서 통치된다. 이런 이유로 자연에 의한 존재자들의 통치는 어떤 연세와 질서 속에서 진행하는 영속적인 것이다. 끝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중략 어떤 것 A라고 해보죠. A라는 사건 또는 A라는 어떤 아이템이 일어나기만 하면 어떤 다른 아이템 혹은 사건 B가 A로부터 따라 나오는데 이때 B는 필연적인 인과적 의존 관계에서 저 A로부터 따라 나온다. 이 B는 일어나는 모든 가까이 것 예컨대 B는 자신 앞에 선행하는 어떤 것 A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B는 바로 이 어떤 것 A에 인과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중략하고 만약 아나이티오스 인과되지 않은 어떤 모션 하나가 운동 하나가 우주 안에 도입되면 이 단 한 놈 때문에 우주의 응집력은 깨져가지고 우주는 흩어지고 분열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단 하나의 단일한 질서를 상실하는 거고 또 자기주의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로 머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건도 이 시리즈, 이 인과적 계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응집력은 깨진다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은 운명과 이제 필연 아이디어를 조금 상식적인 용어로 풀게 되면 헤이마르메네겠죠. 결정된 것. 운명과 그 다음에 자연과 법칙, 로고스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통치되며 아닌 게 아니라 이 필연 혹은 운명과 자연과 로고스가 곧 신이라는 거죠. 제우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대중들을 위한 립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수염이 난 번개를 치는 그런 인격적 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름만 빌려오는 겁니다. 손님 관리하는 거죠. 일단 관리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자연 철학을 막 융단 폭격처럼 때리는 거죠. 이 필연이 곧 신이다. 예. 운명은 일어나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안에 존재하며 안에란 말을 제가 강조하게 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안에 존재하며 운명은 이런 존재 방식을 통해 우주 통치 목적을 위해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의 고유한 자연 본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자, 텍스트 13 명상록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인데요. 신들의 일은 프로노이아가
프로노야로 가자. 프로노야가 승리, 프로노야가 그리스 말이고요. 미리 보다, 미리 알다, 미리 알아차리다는 뜻입니다. 그 엄마나 아버지가는 자식들이 뭘 필요한지 미리 알아차려서 준비하잖아요. 그게 프로노야. 그죠? 프로노야는 라틴어로 프로비덴치아, 미리 보다가 되고요. 그게 영어로 프로비덴스가 되는 거죠. 섭리는 왜 이게 섭리가 되는지 너무 좀 번역어가 너무 좀 과장된 번역이에요. 그냥 미리 바라봄, 미리 챙겨줌. 이 번역이 제일 좋은데 섭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도 섭리는 쓰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섭리란 그 뜻을 아무도 모르는 이 단어를 우리는 쓰지만 서양 언어에서 섭리는 하여튼 미리 알아차리다, 미리 챙기다 그 뜻이라는 거죠. 왜 시는 필연일뿐만 아니라 섭리가 되냐면 시는 또는 스토아적 자연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거죠. 전체의 전체를 위한 좋음을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결정시켜주는 거죠. 시켜놓는 거죠. 필연의 아이디어하고 지적으로 미리 챙겨준다는 아이디어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스토아한테는. 그 튀쾌, 그 로또 같은 행운 또는 그 반대 재수 없음으로 보이는 일은 사실은 로또 또는 어떤 재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섭리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어떤 럭으로 보일 뿐이에요. 사실 럭은 없어요. 스토아 세계에서 그 섭리, 신의 섭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과 우주 전체의 잘됨이 존재하며 너는 이 우주의 부분이다. 자연의 모든 각각의 부분, 예컨대 각 부분 중에 어느 한 놈을 A라고 말해봅시다. 각 부분 A로 말할 것 같으면 전체의 본성, 이 전체의 본성을 B로 놓게 되면 전체 본성이 결과로 가져다 주는 것은 또한 A에게 좋은 것이다. 전체의 본성을 보존시키는 것은 또한 그 부분 A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우주의 부분이므로 너한테 일견 나쁜 불행에 의해서 어떤 나쁜 따옴표, 비극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비극은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스토아에게서 개인의 아이덴티티, 개인의 정체성은 소화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자와 떨어져 있는 독야청청 개인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작게는 그 타자들과의 연관체, 아주 더 크게는 이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인의 정체성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운명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면 텍스트 14, 이건 또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에픽테토스 엔케리돈 1번입니다. 이 유명한 텍스트인데 다 읽겠습니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슈포랩시스, 그 추정,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적 믿음, 전부 다 저의 번역입니다. 일단 호르메가 어려운데요. 단순 욕구는 아닌 것 같고 기저 욕구로 저는 일단 번역하겠습니다. 요 문맥에서는 기저 욕구, 밑에 깔려 있는 항상 그 뒷배경으로서 흘러다니는 전기처럼 그런 욕구. 그때마다 욕구가 아니라 기저 욕구. 그 다음에 기저 욕구 위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욕구하는 바에 선택적 욕구, 오렉시스. 그 다음에 그 반대, 피하고자 하는 욕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작용적 행위. 그러니까 세 개는 욕구고 하나는 추정적 믿음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우리 안의 정신적 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체.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받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목 디스크 걸리면 저한테 안 달려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 저한테 달려 있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재산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몰래 팔아버리면 끝이잖아요. 평판.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남들이 이렇게 협동 단결해서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방어하기 힘들거든요. 사회적 지위 한 방에 날아가죠. 잘못하면. 예, 죄송합니다. 너무 좀 안 좋은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그 에르가 작용적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은 본성상 자유로운 것이고 에픽테토스의 모티브죠. 자유로운 것이고 방해받지 않는 것이고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은 힘없는 것이고 노예적인 것이고 방해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상한 단어를 쓰는데 알로트리아 남에게 속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저는 타자적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타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이케이아 나한테 속하는 것 알로트리아 타자적인 것 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나한테 속하는 것을 이제 오이케이아 요 단어를 이제 그 에픽테토스는 타 에피헤민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네가 본성상 노예적인 것을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타자적인 것을 오이케이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디야. 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장애에 부딪힐 것이고 그다음 감정, 정념, 탄식할 것이고 마구마구 뒤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항상 남 탓인 거지. 신들과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네가 엄격한 의미의 너 자신의 것만을 문자 그대로 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자적인 것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알로트리아 타자적인 것으로 정말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그 누구도 너한테 강제를 행할 수가 없을 것이고 누구도 너를 방해 못할 것이고 그 누구에 대해서라도 네가 탓하는 경우는 없을 터이고 그 누구라도 네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은 너한테는 없을 것이고 왜냐면 네가 비난 안 하니까 그리고 네가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데도 억지로 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이죠. 예, 적이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리라죠. 예, 이렇게 되려면 그 자유는 그러니까 필연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선생님 그러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가요? 로봇에 불과한 건가요?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크리시포스부터 그건 아니야. 세계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 행위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 이 두 아이디어는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철학자들의 말로 컴포터빌리즘, 양립주의라고 양립 가능주의가 있는데 스토아는 양립 가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철저히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강한 결정론이고요. 아주 강한 결정론이고요.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어떤 공간은 남겨져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크리시포스부터 가졌는데요. 크리시포스부터 분명히 가졌는데
테토스는 크리스포스의 이런 이론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 이런 어떤 표현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육체, 소유재산, 사회적 평판,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필터링은 우리의 어떤 정신인데, 또는 스토아 용어로 우리의 어떤 동의거든요. 어센트.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정신적 사건들은 우리의 자유가 그 발휘되는 남겨져 있는 영역이다. 그 남겨져 있는 영역, 자유의 영역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표현했고, 구체적인 이그젬플로는 세계가 어떠하리라, 사건 A와 사건 B는 저렇게 연결되리라 라는 추정적 믿음, 그리고 욕구라는 이 정신적 사건 자체, 욕구라는 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내가 외부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자유의 영역인 거죠.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예.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스토아 윤리학의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을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윤리학의 출발점 2인데요. 이게 제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왔습니다. 예, 요것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스토아를 공부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쟁의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스토아적 윤리학의 출발점은 자연에 대한 관찰, 자연적 사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공부, 또는 저의 말로 자연에 대한 컨템플라지오, 자연에 대한 관조. 이게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요 담론이 하나 있고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이나 스토아 철학자들도 윤리학적 사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자연 관찰, 자연 사실에 대한 탐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윤리적 사고가 순수한 형태로서 따로 있다. 이게 스토아 윤리학이다. 라는 담론도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담론을 주장하는 또는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스토아적 자연 철학 또는 스토아적 형이사 또는 스토아적 존재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윤리학이 따로 있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요 해석이 있는데요. 요 해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그 1990년대부터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만, 줄리아 에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덴마크 학자죠. 트롤스 앵버그 파더슨. 이 두 사람이 그 초반부터 이런 이론을 이제 주장했고, 이 두 사람 밑에서 공부해서 교수가 된 분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직도가 아니죠. 제가 이러면 저 중립적으로 이야기되니까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강의에서 논문 발표하는 거 아니까 저는 이제 이 두 담론, 두 해석이 충돌한다고 보진 않아요. 스토아는 두 길이 다 있다는 거고, 저의 표현에 따르면 스토아적 윤리학은 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자연학적 길이고요. 그 지금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성적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반성적 길하고 자연학적 길이 두 개가 반드시 충돌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제 그건 좀 어려운 문제죠. 여하튼 그래서 이 줄리아 앤너스나 트롤스 앵버거 파더슨 이런 사람들의 해석의 소재가 되는 것은 그 키케로 최고 선학론 3권 초반부에 있거든요. 요거를 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 홍기는 또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자연 관찰, 자연 탐구가 아니라 행위자의 자기 지각 혹은 자기 자신의 경험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성적 사고인 거지. 인 거예요. 그리고 안나서 같은 사람에 따르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행위자의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은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은 필요가 없다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줄리아 애너서 같은 해석으로 가는 거죠. 일단 읽겠습니다. 자, 카토는 스토아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카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 프린키피아 나투라이,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니 이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근데 이제 앞으로 말할 것은 이 출발점, 분명하죠. 윤리학의 출발점인 거죠. 이 출발점과 일치해야 할 것을. 그러므로 중략하고 첫 번째 의무라고 번역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적합한 행위라고 번역했어요. 첫 번째 의무 또는 첫 번째 적합한 행위는 뒤에 있네요. 카테콘. 자기 자신을 자신의 자연적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 생물학적인 자기 보존. 이게 첫 번째 의무죠. 모든 동물들. 두 번째 의무는 이로부터 나오는데 자연적인 것들. 근데 먹이와 물 같은 거는 손에 놓고 반대항, 천적 이런 건 피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런 그 자연적인 것들과 반대항들의 선택에 대한 선택 과정 또는 거부 과정이 발견됨으로써 이 선택하는 것 자체, 선택하는 일 자체가 의무로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을 손에 넣는 것 뿐만 아니고, 그건 2번에서 했고 3번에서는 오브젝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선택하는 일 자체가 의무로서 따르게 되고, 4번은 이 선택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페르페투아, 지속적이게 되는, 나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은 손에 넣고 나의 본성을 파괴하는 것은 도망가고, 이런 어떤 선택하는 것 자체를 잘하는 것, 이게 3번이고, 그는 선택하는 일 자체가 페르페투아, 컨시스트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선택하는 일, 그게 네 번째 의무가 되고, 5번 마지막으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자연과의 일치성을 가지는 선택이 따르네.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다 똑같습니다. 셀렉티오, 선택입니다. tum ad extremum constans consentaneaque naturae. 대단히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자연과의 일치성을 가지는 그런 선택이 마지막 의무인 거죠. 이 5번 단계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인간이 처음에는 동물적 상태였다가 그 인간이 되냐가 이제 5번에 가면 확실히 인간화 되는 거고, 그 기미는 3번부터 인간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조음, 뭐 도덕적 조음이라 불러도 돼요. 도덕적 조음이라 불리는 것이 처음으로 인간 안에 이네세, 내재하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제가 고딕지를 썼는데, 도덕적 조음이라는 것이 자신 안에 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도덕적 조음이 인식된다는 거죠. 이런 그 5번 수준에서 5번 단계에서 조음이 벌써부터 보인다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뭘 선택하는지, 그 내가 지금 뭘 일관적으로 선택하는지만 봐도 굿디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우주적 유니버설 네이처, 우주적 자연을 통으로 볼 일은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요것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앤더스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21번 인간의 첫 번째 자기와 어려운데 콘킬리아치오인데 오이케오시스 말이 있습니다. 오이케오시스는 자신의 이게 어려운데요. 저는 자기화라고 해요. 오이케이온이 자기 것이고 오시스는 추상명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뜻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영어의 appropriation이 이제 비슷한 번역이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attachment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까이함, 친근감을 느낌 이런 번역도 하고요. 또 affinity 역시 마찬가지죠. 또 친화감을 느낌 이런 번역도 합니다. attachment and affinity 이거는 emotional translation이고요. appropriation은 문자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단어에 관한 통일된 영어 번역은 없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번역해요. 각자가. 예. 여하튼 1번 이게 전부 다 자기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 이것도 자기화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쫓아가서 손에 넣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은 회피 욕구를 하면서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이것도 자기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자기화, 그러니까 동물적 자기화는 자연적에서 놀이지. 그러나 그가 선취적 개념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선취적 개념들 혹은 자연적 개념들을 획득하자 말자. 그 다음은 중요한데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의 질서와 말하자면 조화를 보자 말자. 이 해야 될 일인 거지. 전체 우주적 자연의 필연적 질서 이런 건 아닌 거죠. 본인의 자기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의 질서와 조화를 보자 말자. 그는 이것을 즉 해야 할 일들의 질서와 조화를 처음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1번, 4번의 단계에서의 것들, 혹은 좀 해석이 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혹은 1번에서 5번 단계에서 노렸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가 되네. 그러니까 선택의 대상들, 손을 넣게 되는 선택의 대상들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일 자체보다 더 가치롭게 여긴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는 일들의 질서와 조화를 가치롭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과 사유를 통해서 이타 코그니치오네 앳 라치오네, 저의 용어로 이런 반성, 즉 본인이 유아기적 경험, 그 다음에 아동기적 경험, 그 다음에 17세, 18세기적 이런 경험, 즉 자신의 자기 지각,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택적 일들에 대한 셀프 리플렉션, 자기 반성을 통해서 즉 이것 해야 할 일들의 질서와 조화에 최고선이 놓여져 있음을 파악하네. 요것만 이렇게 딱 되면, 요것만 강조하게 되면 관조도 필요 없고요. 운명 이야기도 필요 없죠. 윤리학의 출발점은 가령 줄리아 앤더스 스타일의 해석에 따르면 스토아 윤리학의 출발점은 셀프 리플렉션, 자기 반성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지각,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리플렉션, 그게 윤리학의 진료가 되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코스믹 네이처에 대한 관찰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인간의 최고선이란 그 자체적으로 찬사받아야 되고 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호모로기아, 일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안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에 이 호모로기아 이 일치에 모든 것들이 그것대로 해부되어야 하는 바의 조음, 즉 덕스러운 행위와 덕 자체가 놓여져 있네. 오직 덕만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비록 나중에 형성된 것이지만 덕만이 오직 그것 자체의 힘과 위험 때문에 욕구될 수 있다네. 그러나 처음에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추구는 하겠지만 그 자체적 이유 때문에 욕구될 수는 없다네. 그러므로 내가 의무라고 불렀던 것들은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나 하니 우리는 의무들을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대로 해부해야 하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요. 모든 의무들은 우리가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을 추구, 획득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해부되긴 하나 그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이 최고선인 것처럼 그것을 이제는 추구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첫 번째 자연적 자기화 안에는 유독한 행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독한 행위는 첫 번째 자연적 자기화를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며 나중에 형성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그것 또한 이 유독함 또한 세콘드 나투라 자연적인 것이고 그 이전의 자연적인 것들이 욕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그 자신이 욕구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네. 예. 자, 예. 이어서 키케로 텍스트를 이어서 계속 마지막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독트리널하게 교설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스토아 조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을 조음으로 정의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디오게네스 레이티우스 그 단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적 아이디어를 수용한 말이죠. 나쁜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해로움이 되는 것. 그게 나쁜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아디아프라라는 게 있다 이거죠. indifference. 차이가 없는 것인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또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저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번역하는데 한국말로 이건 저만 쓰는 말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디아포라 차이가 없는 것. 따라서 스토아적 역설이 나오는데 오직 덕만이 좋은 것이고 오직 악덕만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 차이가 없는 것들은 예컨대 건강과 재산은 차이가 없긴 하지만 여전히 타카타피신 자연에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건강을 건강을 추구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없다면 그 물질적인 어떤 재산을 추구하는 것은 스토아에 따르면 본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포인트 악시아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인데 스토아는 좋다 나쁘다라는 말하고 넓은 의미의 가치하고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아디아프라 차이가 없지만 이건 역시 가치를 가지는 거죠. 더 무슨 말이냐? 건강과 재산은 프로 예금에는 우리 본성에 의해서 선호되는 것이죠. 근데 병보다는 건강이 선호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보다는 재산이 선호되는 거죠. 따라서 정상적 상황에서는 우리에 의해서 렙타, 히라브입니다. 선택되는 거란 말이죠. 질병이나 가난 같은 차이가 없는 것은 그 자연에 반대되는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라서 스토아 학자들은 악시아 반가치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프로 예그메논
불호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아마 네이버 지식 검색에도 검색을 하게 되면 요 정도 내용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안 해봤지만. 근데 이제 조금 한 스텝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스텝 더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 강의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 따르는 것,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좋음, 은밀한 좋음이죠. 좋음, 즉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인간적 자기화 과정이거든요. 동물적 자기화 과정이나 유아기적, 아동기적 자기화 과정은 여기서 멈추는 거고요. 그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스토아적 가치론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개념적으로는 좋다라는 거하고 넓은 의미의 가치 또는 개념적으로는 좋은 것하고 indifference 그 차이가 없는 것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지시체적으로도 분리가 되죠. 또 같은 말인데 좋다는 것하고 선호가 되는 것 또 분리가 됩니다. 의미적으로 그런 지시적으로도. 근데 스토아의 포인트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좋음은 자연적 가치와는 의미적으로 지시적으로 분리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또는 선택이란 말 쓰죠. 키케로의 좀 전에 텍스트 15에서 14에서 나왔던 자연적 가치를 선택하는 일로부터는 분리가 한 번만 더. 도덕적 가치로서의 좋음은 자연적 가치와는 분리되지만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지시적으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살짝 들어갔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동의하리라 봐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텍스트 16인데요. 텍스트 16은 아까 키케로 최고 선악론 바로 이어져. 22번. 내가 적합한 행위라고 명명했던 카테콘, 의무라고 명명했던 것들은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들 또는 이제 자연적 가치, 저의 표현은 자연적 가치에서 시작하므로 적합한 행위는 자연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가치로 그 타겟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적합한 행위는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으로 향한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아마 옳은 말이다. 하지만 획득하는 것으로 향한다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실제로 획득하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 왜냐하면 도덕적 행위는 첫 번째 자기화의 자연적인 것들 안에 놓여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는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뒤따르는 발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의 것, 도덕적 행위 또한 세컨드 나투람, 자연에 따르는 것이고 모든 앞선 행위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 이 시점에서 두 개의 궁극적 좋음이 있다는 논리가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는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 가치라는 궁극적 좋음이 있고 도덕적 행위라는 궁극적 좋음이 따로 두 개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마치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알트레스 윤리적 사고의 목표는 관역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관역 때리는 그 어날로지를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져와서 조금 비틉니다. 마치 창이나 화살을 어떤 관역에 맞추는 일을 목표로 부여받은 사람의 경우와 같다. 궁수죠. 궁수는 이 관역
목적이라는 목표를 마치기 위해서 궁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건 뭐예요? 관역이라는 목적을 마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이런 종류의 예에서 궁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은 당연히 마치기 위함, 타겟을, 자연적 가치라는 목적을 마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수에 제가 일부러 좀 목표로 했어요. 프로포지투, 궁수의 목표 혹은 궁수의 목적이 아니라 궁수의 울티무, 궁극적 목적은 그 목표 또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최고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똑같다. 자, 관역을 실제로 마치는 것은 말하자면 선택, 실렉시오, 선택되어야 하지만 욕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과 욕구를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는데 이걸 구분하려면 프로포지툼, 목표하고 궁극적 목적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 목적 포인트는 뭐냐?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느냐? 목적을 마치는 데 있다 이거죠. 정확하게 목적을 마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게 곧 목적인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이 바로 욕구 대상인 거지. 목표 자체가 이제 엄격한 의미의 욕구 대상은 아닌 거죠. 선택 대상일 뿐인 거죠. 모든 적합한 행위들은 원래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혜 역시 거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일은 종종 일어난다. 즉 갑이 을에게 소개되고 추천되었을 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일치 또는 콘센타늄,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자연과의 일치다. 우리는 지혜가 항해술 혹은 어술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해술은 부산항이라는 목표에 도착해야 돼요. 어술은 병을 고치는 목적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스토아적 덕은 항해술이나 어술처럼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기술은 아니라 이 말이죠. 지혜는 그러니까 항해술, 어술과 같은 그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주 드는 그런 기회 유비는 안 맞고 스토아적 기회는 관역 맞추기 혹은 흥미로운데요. 요즘 젊은 댄싱, 춤과 비슷하다 이거지. 춤은 도착해야 할 부산항도 없고요. 누구를 고쳐야 된다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적도 없고 리듬이 노래가 끊어지면 그만두면 돼요. 하지만 춤은 다 완성됐어요. 근데 배는 부산항에 도달하기까지는 자신의 과업을 완성한 게 아니고 의사가 진료하다가 저기 병을 못 죽고 환자가 죽었네? 하지만 저는 제 목적을 다 했습니다. 이런 말 못한단 말이죠. 살려야 되는 거지. 하지만 댄싱은 이제 저기 음반이 다 돼가지고 중간에 끊어져도 춤은 완성되었죠. 이런 것에서는 최종 목적, 즉 기술의 수행은 기술 바깥에서 추구되지 않고 기술 안에 내재한다. 자, 결론을 냅시다. 결론은 그냥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좀 쫓기네요. 조음은 뭐냐? 자연적 가치, 건강이나 돈, 명예, 평판 이런 가치를 추구하되 왜냐하면 이건 역시 나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니까. 조음은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되 왜 추구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추구하는 행위 안에 놓여 있는 거죠.
선택되는 것의 가치와 선택하는 일 자체를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선택하는 일 안에 놓여 있는 거지 선택되는 것 안에는 놓여 있지 않죠. 자연적 가치들은 유득한 선택을 위한 도구적 가치가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아까 그 덕의 진료란 말 처음에 나왔잖아요. 자연적 가치들은 유득한 선택을 위한 진료가 된다. 선택 행위의 포인트는 선택되는 것들의 가치가 아니라 자연과의 일치 혹은 자연에 따른 삶이라는 목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선택하는 일 자체가 우리 삶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니까. 왜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탁월하게 자연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연에 따르는 것들, 건강 같은 건강이나 어떤 그 돈, 평판, 명성, 1차적으로 자연에 따르는 것들에 대한 욕구는 1차적으로 자연에 따르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선택하는 일 자체, 이런 액션 자체에 대한 욕구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스토아적 현이에요. 그리고 건강 같은 어떤 자연적 가치를 일관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바로 내 삶이 자연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1차적으로 자연에 따르는 것들을 자신의 것을 삼으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와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 선택하는 일 자체, 자연에 따르는 것들을 선택하는 일 자체, 그리고 선택하는 경험들 자체를 자신의 것을 삼으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화로 그 이행이 되는 거고, 이 이행이 합리성의 성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토아적인 인간은 산책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헬스클럽도 가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보험도 다 들고요. 매달 달수에 월급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공과금 계산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1,000원, 2,000원 딱 아껴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 미장원이나 이발소 가서 자기 자신도 가꾸고. 근데 우리 그런 스토아적 인간의 욕구가 지향하는 포인트는 그런 일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찍혀 있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가져올 결과물에 찍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우주적 자연이 내가 내 신체를 가꾸도록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놓았으니 내가 이것을 따르는 것은 곧 자연에 따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자연적인 것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외부 조건이 방해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질서의 결과물이니 그런 어떤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스럽게 만드는 일이 올지라도 잠시 흔들리겠지만 좌절하지는 않겠죠. 그 패션도 중요한데 패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횡설수설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토아 윤리학 교육 전반적인 것부터 텍스트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깊이 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좀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한 2가지 정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하나는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그 이제 도덕적 가치로서의 중이 자연적 가치와는 분리되긴 하지만 예, 이게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관용 맞추는 행위, 예, 관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런 행위, 예, 그 행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그 이제 철학의 출발점 두 번째 예, 포인트요. 예, 그 두 가지 입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어떤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소소하게는요. 예. 하나 작은 건데요. 아까 7페이지예요. 텍스트 12 부분에서 텍스트 12번. 예, 텍스트 12요. 거기에서 텍스트 12의 맨 마지막에 예, 예,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예, 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예.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마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도덕적 그 이 워딩 사실 풀이 완전히 그냥 쉬운 말은 아니죠. 쉬운 말은 아닌데요. 일단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선택 그 관역을 실제로 맞히는 것은 관역은 여기서 목표잖아요. 목표를 실제로 맞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관역을 실제로 맞추는 것이 그 이제 욕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요 말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파라프레이징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라틴어로는 이거 셀리겐둠, 셀리고라는 뜻이고 얘는 엑스펙텐둠이거든요. 엑스펙터. 그러니까 이거 욕구 맞죠. 또는 그리스 말로는 이게 이걸 에크레게스타이라고 해요. 에크레게스타이. 얘는 하이레스타이.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아이테스는 그렇죠. 예. 그 선택되는 것의 가치가 욕구되는 가치와 동일시한 거죠. 스토아한테는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목표물을 선택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실제로 내 의식한테 분명해. 그 목표물, 자연적 가치 목표물을 내가 선택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목표가 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욕구의 지향적 대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토아한테는 하나의 행동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행동 사건은 하나죠. 내 관역을 맞추는 것. 근데 그 행동 사건은 하나지만 결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액션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는 선택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욕구하는 사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건과 선택하는 행위하고 욕구하는 내적 행위가 둘 다 있는데
선택하는 행위의 타겟하고 욕구하는 행위의 타겟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ITS는 그 구분 안 했기 때문에 ITS가 아무리 막 그 유덕함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외적 선과 연결을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유덕한 행위만 갖고는 안 되고 유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선들이 어떤 식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ITS한테는 이 두 가지를 못 끊어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가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궁수 모델로 합시다. ITS 궁수 모델은 이거야. ITS 궁수 모델은 관역을 노리고 그 관역을 맞추려고 하죠. 관역을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ITS 궁수의 욕구의 대상도 그 관역이에요. 에 비해서 스토아적 궁수도 관역을 맞추려고 하고 있죠.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관역은 선택의 목적 대상이지만 나의 욕구의 목적 대상은 관역 자체가 아니고 관역을 맞추려는 그 기술 자체, 그 일 자체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ITS 윤리학하고 스토아 윤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생각해요. ITS 윤리학처럼 그 두 가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불행, 어떤 우연에 의해서 떨어지는 어떤 그 외부적 선들의 영향력으로 또 완전히 해방이 안 됨에 반해서 스토아처럼 그 선택의 목적 대상하고 그 다음에 욕구의 목적 대상을 분리하게 되게 되면 불행이나 어떤 요행이라는 이런 컨틴전시, 어떤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우연성이 결정해주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나의 조음은 온전히 보존이 되거든. 그러니까 스토아적 전략이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성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인 거죠. 잘라버렸기 때문에 두 개를. 행복은 자족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직관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 있으면 난 다 돼. 자족해. 이게 아우타르케이아인데요. 셀프 서피션시, 이 자족성 아이디어는 우리의 건강한 상식적 행복의 직관이고요. 그러면은 이 자족성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확보하려는 철학적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토아적 전략은 이 자족성의 자족성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선택하는 일 따로 욕구하는 일 따로 쪼개버립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욕구하는 일은 선택하는 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실제로 마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게 나의 욕구의 대상이거든. 관역 자체가 아니고. 관역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액션 바깥에 있단 말이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목표일 뿐이고 따라서 선택이라는 나의 행위의 대상일 뿐인 거지 나의 욕구라는 가장 중요한 나의 내적 행위의 대상은 아닌 거죠. 목표가. 따라서 그 도덕적 가치로서 좋음은 목표라는 타겟이라는 자연적 가치와는 분리되지만 도덕적 가치로서 좋음은 이런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의 액션 과는 분리가 되지가 않은 거죠. 저는 스토아 윤리학에서 이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알트레스적 세팅에 의존하는 알트레스적인 세팅에게 의존을 하는 듯 하면서도 그걸 비틀어서
그 비알트리스적인 그 어떤 윤리학으로 만드는 그 포인트가 이런 아이디어에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만하고 그다음 그 줄리아 앤더슨 사실 그 이렇습니다. 사실 요것만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키켈의 최고 선악론 얘는 아니고 앞에 거 최고 선악론 요것만 보게 되면 요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다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 앤더스 버전으로 가기가 십상이죠. 근데 사실 그 요 텍스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런 어떤 자기 반성적 출발 담론을 그 만들어주는 그런 해석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텍스트 증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자연 목적론적 텍스트는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널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칸트도 공부하고 현대 윤리학도 공부해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 외적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이디어를 그 내포하는 듯한 이런 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보이는 거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지만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문학적 이야기 하나 더 하게 되면 그 3권 22에서 이 초반부에는 이런 반성적 길이 더 강한 어떤 그 강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그 65 이후로 가게 되면 그 이 스토아 3권 65 후반부에 가게 되면 역시 자연 목적론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헌학적으로는 사실 두 길 모두를 이제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인식과 사유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의 질서와 조화를 먼저 보는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반성적 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 관조를 하는 것이 후반부에 가서 해서 그 반성적 길을 자연 목적론적 아이디어에서 더 강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반성적 깨달음하고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연 관찰 또는 자연 목적론적 어떤 어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제대로 된 것인지 즉 스토아가 어떻게 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 두 길을 아주 깔끔하게 하나로 융합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제시된 증거들만 되게 되면 저는 일단 증거 숫자로 보게 되면 이제 자연 목적론적 길이 숫자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데피니무스 보노르 앳 말로룸 최고 선악론 3, 20에서 22 이게 중요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도 지금 디테일하게 알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두 길 모드를 갖고 있고 스토아적 인간은 두 가지 깨달음, 두 가지 리얼리제이션, 두 가지 깨달음 모두를 해야 된다. 하나는 나를 둘러싼 외부 자연 세계의 어떤 질서를 관조하는 그런 깨달음도 갖고요. 또 자신의 경험들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반성적 생각 안에서 그 어떤 그 스토아적인 그 자연과 일치 그 아이디어도 깨닫는 그 두 가지 과정을 그 모두 하는 것이 스토아적 현인 또는 스토아적인 그 프로코페 스토아적으로 도덕적으로 진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12였죠. 12. 12에 보게 되면 운명은 일어나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존재하며 그러니까 그 이거를 사실 운명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하기 운명은 사실 이제 로고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 대신에 이 로고스를 대체하게 되면 로고스는 내 바깥의 이 총체적 세계를 관료하는 법칙이기도 하지만 로고스는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가장 물리적 용어 하나 씁시다. 푸네오마 제가 이야기 안 했죠. 푸네오마는 스토아 자연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 숨이죠, 숨. 푸네오마라는 이 신적인 숨은 사실 운명이나 로고스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지시체를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푸네오마라는 어떤 신적 숨은 또는 푸네오마라는 이 신성한 불 더하기 공기는 예,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푸네오마라는 이 신성한 어떤 물질은 나의 신체,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그 이름이 로고스가 되든 그 이름이 푸네오마가 되든 그 이름이 운명이 되든 간에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자기 유지시키며 이 세계를 좋은 질서로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프린시플은 마크로 코스믹하기는 그러니까 대우주적 관점에서는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인과 동시에 소우주로서의 작은 나 안에도 그 들어있는 또 내 안에도 관통하는 그런 프린시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칙은 나와 외부적이지 않습니다. 법칙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에라는 말을 제가 좀 강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저도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깔끔한 우리말로 정리가 된 워딩을 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채팅창에는 선생님 강의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강의 오늘 강의 어려웠지만 많이 유익했다고 예. 하신다는 그런 말씀 많이 올라와 예.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교양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